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당시를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읊은 시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당나라 시인 백거이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그의 시를 유형별로 좀 골라서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백거이라는 이 당나라 유명한 시인에 대해 소개 조금 드릴게요. 민중을 위한 문학과 정치를 지향하셨던 그런 최고의 민중파 시인이고요. 현존하는 작품은 약 2800수, 어마어마합니다. 당나라 때의 시인 가운데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고요. 여러 소개는 조금 이따가 더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백거이의 시 한 편 읽어드리죠. 제목이 못 잊을 한이여입니다. 들어보세요. 다만 황금처럼 자개처럼 마음 굳건하다면 천상에서든 지상에서든 만날 날 있을 것이옵니다. 사신이 떠날 때 거듭거듭 전갈하였으니 거기에는 두 사람만 아는 맹세의 말 들어있었네. 7월 7석 장생전 앞 깊은 밤중에 남몰래 임금님은 속삭였지요. 하늘에선 비익조가 되어지이다. 지상에선 열리지가 되어지이다. 장구한 천지는 다 할 날 있겠지만은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 그칠 날 없으리라. 네, 못 잊을 한이여 라는 백거이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네, 비익조라는 새가 언급되고 있죠. 비익조는 암수가 각각 하나의 눈과 하나의 날개를 갖고 있으므로 둘이 함께 되어야 비로소 날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의 새입니다. 또 열리지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구문에서 열리지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열리지는 밑동은 두 그루인데 가지는 서로 붙어 있다는 상상의 나무죠. 비익조나 열리지 모두 부부가 영원히 함께함을 상징합니다. 연인이 영원히 함께함을 상징하고요. 열리지라는 제목의 한국의 영화도 있죠. 비익조는 노래 가사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영화나 노래 가사나 이런 데서도 이런 전설 속의 나무, 전설 속의 새, 이런 것들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런 설화나 전설 이런 것들은 중국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장한가 중에 일부예요. 백거이의 장한가는 중국시 가운데 보기 드물게 긴 그런 장편 서사시입니다. 도합 129, 840자로 이루어졌고요. 백거이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이기도 하죠. 평이한 시어로 되어 있고요. 아름답고 애절한 로맨스를 직접 눈으로 보듯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앞서 읽어드린 부분 외에도 또 다른 그런 절절함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읽어드리긴 할 거예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달콤한 사랑,
애절한 사랑의 비극이 독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읽어드린 그 장안가의 19는 마지막 클라이맥스 부분이에요. 장안가의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되는 명구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연인들은 사랑을 맹세할 때 이 19를 즐겨 읊조리곤 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그런가요? 너무 많이 이제 당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젊은이들에게선 좀 많이 멀어져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한 건 제가 공대 출신이라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제천 원작 비익조 제지 원위 련지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날개가 붙어 늘 함께 날아다니는 비익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지가 엉겨붙어 하나의 몸이 된 열리지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사실 누군가와 늘 함께 붙어 산다는 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제는 좀 오랜 시간이 흐른 그 샴 쌍둥이 자매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그 자매는 생명을 담보로 신체 분리 수술을 강행했고요.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었죠. 그 자매에게는 독립된 개체가 되는 게 그렇게 분리된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누군가와 늘 함께 붙어 산다는 건 어떤 삶일지 알 수 없어요.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부부나 연인의 관계에서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이 장안가의 비익조를 원하는 마음, 열리지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겐 늘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괴롭다는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게 불편한 고통스러운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사람을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뛰어넘게도 만들죠. 혹은 그런 고통이 있을 줄을 모르고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 상태로 기꺼이 날아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은 또 훨씬 더 많고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눈먼 바보가 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 바보라고 이 텍스트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읽긴 하지만 바보 아니죠. 기꺼이 바보가 되어도 행복한 것, 이게 바로 사랑의 마술이 아닌가 싶군요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평생을, 그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사랑은 변질이 좀 있을지라도 정말 대단하다는 대단한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기도 한데요. 대단하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둘이 아닌 혼자의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자, 시 얘기로 돌아가 보죠.
탁월한 통치력으로 찬란한 문화와 태평성세를 이룩하였던 희대의 성군 누굴까요? 당현종이죠. 그 당현종도 사랑 앞에서는 체면이고 권위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깊은 밤 인적 드문 곳에서 몰래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맹세했던 그런 평범한 한 남자였죠. 양귀비를 잃고 꿈속에서조차 그 모습 볼 수 없어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한 순정파 사나이였을까요? 그 당현종의 지순한 사랑에 감동되어 당시 용하다고 소문난 도사가 나서요 양귀비의 혼을 찾아주겠다고 한 거죠. 그래 나선 길에 하늘끝, 땅끝 구석구석 다 뒤져보고요. 그래도 찾지 못하다가 신선이 사는 복례산에서 드디어 그녀와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선녀처럼 아름다운 양귀비는 둘만이 알고 있는 사랑의 맹세를 방사에게 일러주면서 다시금 사랑을 확인시켜주고요. 마지막 식구 천장지구 유시진 차한 면면 무절절기는 당현종과 양귀비의 애절한 사랑에 목이 맨 시인 백거이의 내면의 독백입니다. 하늘과 땅,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은 영원한 것입니다만 백거이는 오히려 그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것을 되려 유한하다고 상식 밖의 말을 하고 있죠. 못다한 사랑의 한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시적 장치입니다. 그 덕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이 마치 백거의 자신의 체험인 양 절실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서정과 서사, 서정의 객체와 주체가 혼연일체를 이루면서 못다한 사랑의 한은 우리들 마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으로 여울져 오는 거죠. 자, 이 시의 배경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안가를 지을 당시의 백거이의 나이는 35살이었어요. 노총각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위지련의 현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방의 사무관 정도로 근무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하루는 친구 왕질부와 진흥이 놀러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근처에 있던 선유사에 놀러 갔다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당현종과 양귀비,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당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가 화제에 올랐던가 봐요.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당현종과 당시 최고의 미녀였던 양귀비의 로맨스는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던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부터가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였죠. 또 절대 권력을 지닌 황제가 사랑하는 여자 하나 보호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역시 범상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게다가 더욱 범상치 않은 것은 그 사랑하는 애인이 죽고 모든 권력마저 잃고 나서도 그 사랑에 대한 후회는커녕 옛사랑을 잊지 못해 잠 못 이루면서 그 넋이라도 만나고 싶어하는 일편단심을 보여주죠. 그러기에 100년이 지난 이후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기억되고 다시 불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바탕으로 최고의 신, 당나라 최고의 신 백거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것 같네요. 백거이는 시적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여서 당현종과 양귀비의 불륜을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미인에게 현혹되어서 나라를 망친 군주의 스토리라고 짧게 요약한다면 비판과 풍자의 대상은 될지언정 찬미의 대상은 결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백거이는 장안가에서 당현종의 실정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저 중도에 깨어지고만 그들의 절절한 사랑에 대해 무한한 동정과 슬픔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스토리텔러로서 현종과 양귀비의 비극적 사랑을 담담하게 묘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요. 중간중간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감정이 북받치는 그런 주관적 서정의 색채가 농후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실은 거기에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이렇습니다. 결혼할 여건이 충분하였던 백거이, 그가 35의 노총각이었다 하고요. 그러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역시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자신의 생생한 체험이 있었기에 감정 묘사가 더욱 절실했던 것이죠.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을 당현종과 양귀비의 비극적 사랑을 읊으면서 한풀이를 하였던 겁니다. 이 시를 지은 후 백거이는 옛사랑을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 마음을 마지막으로 이 시에 다 쏟아내고, 그리고 결혼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서 그 마음을 접는 그런 상태에 있었나 봅니다. 이 시는 그가 문집을 편집할 때 감상시, 그러니까 가슴을 아프게 울리는 감정 체험을 읊은 작품으로 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였어요. 그리고 백거이 자신도 이 작품을 몹시 사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미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던 백거이였고요. 기생들은 이 시를 외우는 걸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겼었다고 해요. 그럴만하죠 뭐. 장안가는 해외까지 전파되어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받은 정도가 너무 대단했었고,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의 통속문학,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도 실로 대단했다고 보여집니다. 장안가 이 시는 크게 4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단락은 당현종이 양귀비를 만나게 된 경위와 그녀에 대한 지극한 총애를 묘사하였습니다. 여기서 백거이는 역사의 진실, 그러니까 양귀비가 당현종의 며느리였다는 건 철저히 은폐하고요. 아리따운 양귀비의 모습만을 형상화합니다.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를 소설로 묘사한 진홍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대로 밝혔던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장안가의 둘째 단락은 오로지 양귀비만 총애하다가
도리어 양귀비를 잃게 되는 비극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후궁에 비빈과 궁녀들이 가득하지만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밤낮 없이 양귀비만 총애한다는 것, 그 총애가 지극하여 그녀 가족까지 수직 신분 상승을 했다는 것, 과도한 총애로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켜 양귀비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장안가에 풍자의 의미가 있다면서 이 부분을 그 증거로 들기도 합니다만, 사실 백거이가 안록산의 난을 언급한 것은 양귀비가 죽게 된 경과를 이해하기 위한 부득이한 장치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황제의 군사들이 난의 책임을 물어 양귀비를 죽이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양귀비가 죽지 않고 100년 해로 하였다면 이 시가 나올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100년 해로 하지 못함으로써 불멸을 얻게 된 건 아닌가 합니다. 그 불멸을 또 이렇게 백거이가 대표적으로 만들어줬네요. 야, 시인의 능력 대단해요.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를 불멸하게 만들 수 있는 역사 속 인물을 불러내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네요. 자, 셋째 단락은 난이 평정된 후 장안으로 돌아와서도 그녀를 잊지 못하는 로맨티스트 당현종의 쓸쓸하고 비통한 생활을 묘사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락인 넷째 단락은 죽어서 복례산에 선녀화된 양귀비 혼을 만난 방사의 전가를 통해 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세상에는 더는 만날 수 없는, 다시 만날 수는 없는 그런 사랑의 한 절절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스토리, 치밀한 구성, 풍부한 상상력, 아름답고 평이한 시어가 한데 이루어져 만들어낸 불후의 걸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이 장안가는.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텍스트, 제가 여러 저의 생각들을 보태긴 했지만 기본 텍스트는 유병례 씨가 지은 당시 30수라는 당시 모음집에 수록된 백거이의 시 한 편이었습니다. 사실 백거이의 시들이 여러 편 더 나와 있는데 장안가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는 것이, 또 백거이의 삶을 좀 더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책 한 권을 다시 열어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안가는 백거이의 시를 4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했을 때 감상시 부분에 속하는, 스스로 감상시로 분류하고 있는 그런 시예요. 감상시는 인간의 슬픈 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부모와 친구, 연인을 생각하고 사계절의 풍물에 마음을 태우죠. 그렇게 시간이,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그런 것에 대한 감상을 읊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상을 다 이루지 못한 시인 백거이,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 한 남자, 한 정치가로서의
그 이상을 이루지 못한 고뇌가 담긴 작품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이 백거이의 전 인생에 대해서는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우선은 장안가 얘기 좀 더 할게요. 장안가와 비파행, 이 두 편이 감상시에서는 가장 유명한데요. 특히 현종 황제와 양귀비의 비극을 각색한 백거이의 장안가는 불후의 명작이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그 장안가의 일부 외에 또 다른 부분을 다른 원문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번역을 아주 시답게 매끄럽게 하셨어요. 들어보시죠. 장안가. 황제는 여색을 밝혀 아름다운 여인을 구했으나 여러 해가 되도록 얻지를 못하였다. 양씨 집안에 딸이 있어 겨우 장성하였는데 규중에 갇힌 몸이라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천성의 아름다운 자태, 그래도 숨길 수 없는 법, 궁중으로 뽑혀가 군왕을 모시게 되었네. 눈동자 굴려 한번 웃으면 100가지 교태가 나타나니 육궁의 미녀들 모두 빛이 바래 보이네. 추운 봄날 화천궁에서 목욕을 하니 온천물이 기름 엉긴 살결을 부드럽게 씻어주네. 부축해 일으키는 시녀에게 힘없이 몸을 맡기네. 아, 오늘 밤 처음으로 황제의 은총을 받을 것이니 구름머리에 꽃같은 얼굴을 하고 걸을 때마다 금장식이 하늘거리네. 꽃무늬 장막에 쌓여 따스한 봄밤은 깊어가는데 봄밤은 왜 이리 짧은지 일어나니 해 높이 떠있네. 그 후로부터 황제는 나란 일을 돌보지 않네. 네, 여기까지예요. 뭐 잔잔한데 끝에 쿵 합니다. 황제가 더 이상 나란 일을 돌보지 않네. 황제는 양귀비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밤이고 낮이고 같이 지냈고요. 양씨 일족을 모두 제후로 봉했죠. 그러자 세상의 부모들은 행여나 하는 마음에 딸만 소중히 보물처럼 여기는 풍토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켰죠. 황제 일행은 촉당으로 도망쳤어요. 그런 도중에 근위병의 불만이 폭발해서 불쌍한 양귀비는 희생양이 되어 싸늘한 죽음으로 변하고 맙니다. 슬픔에 빠진 황제는 도성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의 고통을 보다 못한 한 도사가 법력으로 양귀비의 혼백을 찾다가 마침내 동해의 신선이 사는 섬에서 선녀가 된 그녀를 발견해요. 선녀는 금비녀를 둘러 잘라 하나를 도사에게 주면서 금비녀처럼 나는 지금 비록 명계에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 부분을 묘사한 정안가의 부분 조금 더 읽어 드릴게요. 역시나 시가 시답습니다. 헤어질 때 간곡히 말하기를 말 가운데 맹세가 있으니 두 사람만이 알리라. 7월 7일에 장생전에서 깊은 밤 사람이 없을 때 속삭이던 말씀.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두 가지가 하나로 붙은 나무 열리지가 되자고. 영원해 보이는 하늘과 땅도 닿을 날 있겠지만 이 한은 끊일 날 없으리. 네, 앞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그 부분 같은 식구예요. 그것을 이 한글로 번역한 느낌이 조금 많이 다르죠? 그런 겁니다. 같은 시를 보고 아마 느낀 감정은 달랐을까요? 비슷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냥 일반 번역도 아니고 다시 이 시의 느낌을 살려서 번역하는 것은 또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은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시에 대한 감상이 일본 문필가의 시선으로 한번 번역이 됐을 거고, 그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한 명의 번역가의 시선, 관점, 언어를 통과해서 나온 결과물이 또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부분, 조금 다른 시처럼 또 와닿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의 스타일로 번역을 한다, 각색을 한다 하면 어떤 식으로 번역하시려는지 궁금하네요. 또 제가 제 스타일로 번역하면 어떨까요? 한번 해볼까요? 백거이의 삶을 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텍스트는 절대 지식 중국 고전이라는 다케우치 미노루 외에 여러분이 의 작자들이 편집해서 쓴 책이고요. 그것을 양억관 님이 우리말로 번역하신 그런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백거이의 소개 읽어드릴게요. 당나라 중기의 시인 772년에서 846년까지 살다 가셨고요. 자는 낙천이며 그래서 백거이, 백낙천 이렇게 불리우죠. 호는 향산 거사이다. 가난한 지방의 관리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16세 때 시단의 이름을 알렸고 29세 때에는 과거에 합격해 순조로운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그는 정치적 이상에 불타 문벌 출신의 관료와 궁정을 지배하는 환관 세력의 악에 대항하는 강직한 선비로 알려졌고, 풍류시의 대부분과 장안가는 이 시기의 작품이다. 그의 거리낌 없는 언행은 권력자의 미움을 샀고 결국 44세 때 월권 행위를 구실로 강주 지사고문이라는 한직으로 쫓겨났다. 3년에 걸친 그 생활은 그의 내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이때부터 불교와 도교에 접하면서 자신의 내면과 삶을 청정하게 유지하려는 한적의 정을 노래하는 작품이 늘어났다. 뒤에 충주지사가 되어 백성들로부터 민생을 중시하는 훌륭한 지사로 찬양을 받아 이윽고 중앙정부로 복귀했는데 언행이 한층 신중해지고 예전의 전투적 성향은 사라졌다. 그 즈음부터 신관료와 구관료의 항쟁으로 유명한 우의당쟁이 격화되기 시작했으나 그는 그 대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으로 전출되어 항주와 소주의 지사를 역임한 뒤 수도로 돌아와 57세의 나이에 법무차관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강해져서 병을구실로 황태자 고문이라는 한직을 얻어 낙양으로 이주한 뒤 다시는 장안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72세에 법무 대신 칭호를 받고 벼슬에서 물러나 세상을 떠날 즈음에는 제사항의 지위를 추증받았다. 그의 생애는 천하의 백성을 구하려는 겸재의 뜻과 물러나 일신을 깨끗이 지키려는 독선의 갈등으로 점철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시를 겸재의 뜻을 표현한 풍요시, 그리고 독선을 갈구하는 한적시, 그리고 애상을 노래하는 감상시, 정한가가 바로 이 감상시로 분류되는 거고요. 운율과 수사의 미를 중시하는 근체의 잡률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한 뒤 스스로 풍요시를 최상으로 삼고 한적시와 감상시가 그 다음이며 잡률시는 취미 정도라고 했다. 그는 시경에 나오는 민간 가요의 사회성을 중국 시의 귀중한 전통이라 여기고 그것을 실제 시작에 응용한 민중파 시인의 최고봉이다. 작품은 평이하고 통속적인 취향을 드러내어 문학을 모르는 서민이라도 들으면 알 수 있게 했고 속어를 대담하게 사용하고 민간 가요풍의 표현을 근체시의 영역으로 끌어왔다. 형식뿐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고답적인 문인 냄새를 풍기지 않고 그런 점에서 같은 민중 시인으로 칭송받는 두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백거이의 시는 아주 편안하면서도 하나씩 뼈를 감추고 있어요. 이 가시를 감추고 있어요. 끝부분에 가면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장한가가 생각나서 백거이를 펼쳐 든 것은 아니었고요. 그의 한적시 중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읽고 싶은 날이어서 펴들었는데 청취자분들에게는 장한가를 소개해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걸 읽어드렸어요. 제가 읽고 싶었던 좋아하는 그런 한적가 몇 편, 한적시 몇 편 읽어드릴게요. 항려봉, 하신복, 산거초당, 초성, 우제동벽 이라는 제가 알 수 없는, 당최 알 수 없는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해는 높이 솟고 잠은 깼지만 일어나기 싫다. 2층에 이불을 깔아두고 따뜻함을 즐기네. 머리맡에 울리는 유해사 종소리에 발을 거드니 눈 덮인 향려봉이 눈에 가득하다. 여기 여사는 세상과 동떨어진 별천지. 사마라는 관직도 늙은 몸에는 과분한 사치. 마음 고요하고 몸이 편한 곳이 본래 자리이니 장안만이 어찌 고향이라 하리오. 네, 어떠세요? 그곳의 한적함이 느껴지시는가요? 또 한편 읽어드리면서 물러가려고 합니다. 제목이 한가한 생활이 좋아라 입니다. 대나무 사이 살인문 굳게 닫아 걸고 소나무 아래 뜰마당 깨끗이 쓸어낸다. 저녁바람 앞에서 홀로 읊조리니 나의 이 기분을 누가 알리오. 산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앉아있고 책을 베개 삼아 잠시 누워 잠잔다.
그 누가 나와 함께 눈일면서 한가로운 정취를 느껴볼까나. 네, 백거이의 시였습니다. 한가한 그런 토요일, 일요일 되시길 바랄게요. 미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